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기 때문에 뭐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 디스코urse 위주로 얘기를 한번 꾸며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는 기본적으로 촘스키의 컴피턴스와 퍼포먼스의 구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촘스키는 컴피턴스, 우리의 능력과 퍼포먼스,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는 뭐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말을 조금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안 났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는 좀 에러가 있는데 이 컴피턴스는 그런 에러가 없는 아이디얼라이즈, 이상적인 스피커 히어로 릴레이션십,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것은 에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촘스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유지 같은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아니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유지라는 것은 에러가 프리한 완전한 언어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에러 프리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썩 잘하게 되는 그런 거랑 이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영어 교육이니까 영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생 한국어로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그냥 생 한국어랑 한국어로만 얘기한다고 해도 에러가 있는 문장을 종종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완전한 에러 프리한 문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사소통까지 잘 하게 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라는 것은 이 촘스키의 컴피턴스를 링귀스틱 컴피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링귀스틱 말 그대로 언어적인 능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구분지어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는 델 하임즈라는 학자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주장을 하셨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라는 것은 is aspect of our competence 우리의 능력 중에 하나인데 that enable us to convey and interpret message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해석하고 and to negotiate meaning in personal with specific within specific context 특정한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죠. 이게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의 정의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빈칸으로 나온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커민스라는 학자가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능력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 BICS.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언어 능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하기, 그 다음에 대화를 잘하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조금 학술적인 언어 사용 능력. 뭐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영어로 면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는 이제 BICS보다는 CALP에 가깝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옛날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곤란하고 시험에 낼 만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날리와 스웨인의 그 그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시가 될 것이고요. 요거가 반대라기보다 요거 이후에 이제 바흐만이라는 학자가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또 주장을 하는데 요런 것 정도 이제 시험에 낼 수 있을 낼 수 있겠죠. 요런 쪽이 좀 더 중요하겠죠. 특히 이거는 어 굉장히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유명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구성하는 그 네 가지의 그 능력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좀 더 낸다면 이거를 내겠죠. 그렇죠. 뭐 근데 이것도 워낙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너무 많이 써먹은 그런 내용들이라서 막 시험에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니까 요거가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가 이제 그 PLLT의 8과였나요? 8과의 한 과를 먹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교육 방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프로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CLT,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말 그대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니까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그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CLT가 등장을 했고요. 이 CLT를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아래에 이제 CBI와 TBLT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BI는 Content Based Instruction, 말 그대로 특정한 컨텐츠를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쌓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이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한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AMLT라고 얘기하는 이 초록색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냥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보신다면,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론이 이 까나리와 스웨인의 1980년대 그 이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는 이렇게 네 가지의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grammatical competence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문법적인 지식이죠. 두 번째는 discourse competence인데 이 discours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discourse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냥 interstitial,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의 문장에서 문법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두 문장 이상의 능력에서 아니 한 문장 이상의 한 문장 내에서 문법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grammatical competence라고 얘기를 하고 두 문장 이상에서 문법성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코이어런스와 코이전을 따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디스코스 컴피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폼에 관련된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소시오 링귀스틱 컴피턴스가 있는데 소시오 링귀스틱 컴피턴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시오, 사회적 맥락에 맞게,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 링귀스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pragmatics, 활용론이랑 관련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strategic competence가 있어요. strategic competence는, 어,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커뮤니커티브 스트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것보다 좀 더 확장이 돼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워낙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라기보다는 이거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 다음 안에 그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서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누고 이 두 가지 그래메리컬 컴피턴스와 디스코스 컴피턴스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오거니제이셔널 컴피턴스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말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적절하게 그 다음에 그 담화상에서 적절한 연결이 잘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뭐냐 그 주제의 일관성을 잘 지키는지 이러한 능력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ammatical competence와 discourse competence를 합쳐서 organizational competence 이렇게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agmatic competence가 있어요. pragmatic competence라는 것은 사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illocutionary competence와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사실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오거니제이션, 폼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로쿠셔널 컴피턴스, 펑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셜 링귀스틱 컴피턴스, 맥락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로쿠셔널 컴피턴스라는 것은 펑션,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펑션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도에 맞게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 링귀스틱 컴피턴스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맥락에 맞게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랑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요 교수님 잘 지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런 능력을 이제 소셜 링귀스틱 컴피턴스다. 적절하게 상황이나 맥락이나 상대방에 맞춰서 이야기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소셜 링귀스틱 컴피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티직 컴피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아니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다양한 컴피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스트레이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딱히 음 이거는 무조건 다루는데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가 책에서 다뤄진다면 요거는 무조건 다뤄지는데 요거를 무조건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거면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있다,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너무 나갔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요. 디스코스라는 것은 담화라고 번역을 하죠. 담화. 디스코스의 formal definition, 그러니까 디스코스를 형식으로 봤을 때 디스코스는 단순히 두 문장 이상의 단위일 때, 문장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디스코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functional definition,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형식적인 정의라면 이거는 실제적인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unctional definition은 language in use, relationship of form, meaning, context and function.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식이나 뜻이나 맥락이나 나의 의도까지 전부 고려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코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데피니션이 합쳐진 것이 이제 디스코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형식과 뜻과 맥락과 의도 등등의 요소들의 관계를 우리가 디스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좀 넓은 큰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spoken or written language that has describable internal relationship of form and meaning that is related with context, function, and etc.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n instance of spoken or written language with describable internal relationship of form and meaning that relate coherently to an external communicative function or purpose and a given audience or interlocutor. 그러니까 이거는 펑션이고 이 펑션이나 purpose는 이제 펑션이고요. given in audience나 interlocutor는 이제 컨텍스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컨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코스라는 것은 어떤 폼뿐만 아니라 그 미닝이나 펑션이나 컨텍스트들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디스코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뭐 사실 이 뜻을 몰라도 크게 뭐 원서 읽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디스코스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디스코스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코이전이랑 코이어런스예요. 근데 제가 스타일과 레지스터를 먼저 내는데요.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텍스트에 대한 맥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컨 죄송 잠시만요. 컨 여기가 T구나.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맥락을 고려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것이 이제 스타일과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디스코스에 있어서 스타일을 얘기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 내가 나의 의견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의사소통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포멀리티, 포멀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인포멀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연단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포멀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반면에 인포멀한 방식이라면 이제 친구랑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럴 때는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튼, 그러니까 쓰기 방식으로 글을 쓸 때, 혹은 말하기 방식으로 글을 쓸 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글쓰기의 채널도 영어잖아. 글쓰기의 어떤 매개체를 고려했을 때에도 우리가 의사소통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죠. 보통은 리튼 글로 쓰는 방식이 좀 더 포멀하다고 얘기를 하고 스포큰으로 하는 방식은 이제 인포멀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말하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문법 같은 거에 크게, 아주 크게 구애받지는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스타일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하위의 요소인 포멀, 인포멀, 이런 포멀리티, 요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지스터는 그 뜻을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뜻을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한데 첫 번째는 이제 degree of formality. 그래서 formality, 나의 음, 의사소통이 얼마나 포멀한가의 정도. 요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디스코스 커뮤니티의 특정한 랭귀지 유즈. 그러니까 음, 특정한 커뮤니티가 사용하는 당연히 그 커뮤니티는 컨텍스트 안에 있으니까 소셜 링, 그 사회적인 컨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특정한 사회적인 컨텍스트 안에 어떤 커뮤니티가 사용하는 어떠한 표현을 우리가 레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완전 뜻이 겹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외우세요. 하나는 degree of formality, 다른 하나는 음, 특정한 아니, 특정한 맥락 속에, 특정한 컨텍스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가 사용하는 특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맥락을 고려하여 어떠한 포멀한 표현을 쓸 수 있는 능력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appropriacy, 적절성이라는 개념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볼드를 쳐놨는데 제가 볼드를 푸는 걸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레지스터랑 포멀리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스코스를 얘기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이전과 코이어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코이전이라는 것은 explicit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elements in the text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코이전 같은 경우에는 코이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implicit relationship이 되겠죠. 그래서 코이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엮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그런 게 있죠. 그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를 타는 것은 대기 오염을 방지하여 그, 우리의 건강한 아, 우리가 건강한 심폐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리에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적으로처럼 익스플리짓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이제 코이전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연결고리를 사용하면 코이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코이전이라는 것은 문장이 잘 엮인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explicit은 괄호를 쳐놨지만 relationship, 문장들의 관계가 잘 엮여 있다면 그것은 코이전이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코이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까 얘기한 연결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코이시브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코이시브 타이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디스코스 마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디스코스 마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어디서 다뤘죠? 라이딩에서 다뤘나? 라이딩에서 다뤘나? 스피킹에서 다뤘나? 그럴 거예요. 그 디스코스 마커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 옛날에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이시브 디바이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이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포이전을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이제 포이시브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디스코스 마크라는 거는 좀 더 범주가 크죠. 말 그대로 디스코스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코스 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코이시브 디바이스나 코이시브 타이라는 것은 호의점만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개가 겹칠 수가 있는데 분류랑 뜻이 다르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ohesive device라는 것은 devices for linking sentences.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얘기하죠. 이러한 cohesive device는 기본적으로 grammatical types와 lexical types 혹은 device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rammatical cohesion,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referential type, 같은 대상을 리펄, 같은 대상을 그 지시할 때, 그럴 때 코이전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노운을 쓰거나 이제
demonstrativeness, 그러니까 that one, this one, these people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같은 대상을 지칭하게 되는 경우에 grammatical cohesion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ion, 프로폼으로 대체할 때 이럴 때 substitution이 높아진다. 그 프로폼으로 substitute, 대체를 할 때 cohesion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 이상 나온 표현을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프로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가 있을까? 그 프로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레퍼런셜이라는 프로노운이잖아요. 나운 명사잖아요. 프로폼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범주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동사 요즘은 이런 말 안 쓰죠. 대동사 같은 표현을 쓴다든지 뭐 예를 들면 어 he likes to study English and she does too 이런 식으로 does 같은 대동사를 쓴다든지 저 문법 맞게 설명한 거 맞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substitution 프로폼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grammatical cohesion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ellipsis 중복되는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she likes to 아니 he likes to study English and she likes it 아니 she likes 뭐라고 so she likes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그 likes to 중복되는 부분이 생략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포이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conjunction 두 문장을 conjoin했을 때 conjunctive tie라고 얘기를 하는데 and, or, but 이런 것들로 두 문장을 묶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도 코이전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렉시컬 코이전은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어인데요. 단어. 이거는 문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몰핌 얘기를 할 때 그래메리컬 몰핌과 렉시컬 몰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요소로 코이전을 높이는 방법이고 이거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렉시컬 몰핌으로 그 코이전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렉시컬 코이전에는 이제 리피티션, 리이터레이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혹은 스텝 마이너스 인플렉션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북에서 북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 같은 단어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렉시컬 코이전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노님, 엔토님, 클래스 멤버 릴레이션십 워드, 하이포님 같은 그 다음에 제너럴 스피시픽 미닝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서 비행기 아니면 버스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포이전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xact or partial repetition 혹은 part or all words in the same semantic classes 그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의미적 범주 안에 있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때 이럴 때에도 코이전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어민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어째서 코이전이 높아지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기출에 나왔어요. 요거는 이미 그라메리컬 코이전과 렉시컬 코이전은 기출에 나왔는데 21년 문제일 거예요. 22년 문제인가 21년 문제일 건데 설명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거를 다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으로 코히어런스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코이전이라는 것은 문장의 연결이라면 코히어런스는 의미가 연결되는가 혹은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은 뼈대가 이어져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matic relationship 의미적인 관계 whether it makes sense 문장이랍니다. 디스코스가 말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제 코히어런스가 돼요. 그 예를 들면 코히어런스는 있는데 코이전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 비가 왔다, 소풍을 망쳤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결이 안 돼, 얼핏 보기에는 두 문장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코이전이 낮다고 생각이 들지만 코히어런스는 높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소풍을 못 가니까 소풍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코이전은 높은데 코히어런스가 낮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끼리는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는 빨갛다. 빨간 것은 태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장이 연결이 계속 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논센스잖아요. 아무 말이 안 되잖아요. 혹은 의미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의미의 뼈대가 없잖아요. 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이어런스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전과
코이어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코이시브 디바이스 중에서 그래머티컬 코이전과 렉시컬 코이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정의가 어떠하다. 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너무 막 이런 상세한 예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information structure. 이것도 이제 디스코스를 얘기할 때 information structure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펠링 뭐지? 디스코스를 얘기할 때 이제 information structure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canonical word order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순 우리가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카노니컬 워드 오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어순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엔드 포커스예요. 엔드 포커스. 엔드 포커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조하고 싶은 포커스를 주고 싶은 것을 마지막에 두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이때 강조 구문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엔드 포커스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엔드 웨이트다. 엔드 웨이트. 웨이트. 엔드 웨이트와 엔드 포커스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엔드 웨이트는 이때 강조 구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은 가볍게, 뒤는 무겁게. 왜냐면 대 강조 구문은 기본적으로 대절이잖아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거를 뒤로 빼는 거를 이제 엔드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엔드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뒤에 두는 거예요. 보통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새로 나오는 명사예요. 새로 나오는 명사. 새로 나오는 명사. 뭐 명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새로 나오는 것이 이제 포커스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뭐가 있을까? 그 뭐, 진영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진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영이가 있고 은서라는 여자애가 있다고 칩시다. 은서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영이가 먼저 나왔어요. 진영 likes to play soccer 뭐 이런 식으로 진영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But he has no friend to play with. 진영이가 이제 대명사인 he로 바뀌었죠. 왜냐면 진영이는 이미 나왔으니까. 대명사가 됐으면 얘는 문장의 뒤로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나옵니다. He had no friend to play with. He had no friend to play with. So he felt sadness. But his friend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대명사인 he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문장의 앞부분에 되게 되고요. 반면에 새로운 주체가 나왔을 때 새로 나오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강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애가 아니니까 강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likes to play soccer with 은서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맨 뒤로 새로 나오는 명사나 새로 나오는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end focus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canonical word order를 얘기를 할 때 관련이 돼 있는 게 이제 marked construction과 unmarked construction인데요. marked construction은 뭐냐면 marked construction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어순을 이제 marked co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unmarked construction도 마찬가지로 그 보통 사용하는 어순을 이제 unmarked co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바뀐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뿌리가 어디냐면 그 라이언과 라이언이스예요. 아니다. 이거 하지 말고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라고 합시다.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로 합시다. 스튜어디스. 아니다. 라이언과 라이언이스가 낫겠네요. 라이언이스. 와, 라이언. 라이언은 우리가 그냥 쓰는 단어죠.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라이언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이언이스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굳이 라이언이스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암사자나 숫사자 이런 식으로 접두사를 붙이거나 라이언이스처럼 전미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안 붙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언마크드라고 얘기를 하고 뭐가 붙었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마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붙은 거를 의사소통에서 많이 쓴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안 붙은 거니까 언마크드가 이제 자연스러운 쪽이 되는 것이고 붙은 거는 이제 부자연스러운 쪽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승무원이라고 하지 여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마크를 붙여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긴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보통은 언마크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순이 되는 것이고 마크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뭔가가 붙어 있는 그러한 어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 요게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어, 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면 he worried her 같은 문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he worried her에서 worry를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느끼는 주체가 제가 주체라고 얘기를 했죠. 문장을 만들 때 느끼는 주체가 당연히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뭔가를 느낀다는 건 에이전트이니까 에이전트는 보통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문장을 보면요. he worried her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he일까요? her일까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은 허예요. 허. 이 원리라는 거는 걱정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he worried her 같은 거는 그가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정을 느끼는 그러니까 걱정을 느끼는 주체는 허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어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주체가 목적어 자리에 가 있는 경우는 마크드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보통은 느끼는 주체는 주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어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게 마크드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고 뭐 원래대로 문장을 만들었다면 어 she 뭐라고 해야 될까? She feels anxiety about him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문장 구조가 아니거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단어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마크드라고 얘기를 하고 마크드 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느끼는 주체인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가 있는 경우 느끼는 주체인 주어는 보통은 주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어 자리에 가버린 경우를 이제 마크드 컨스트럭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를 얘기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띠이나 토픽을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내용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요거까지 얘기를 하면 뭐 간단하게 그 디스코스에 관한 내용을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인 스피치 액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스피치 액트는 이제 화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 말할 화에 행동할 행자를 쓰는 거죠. 말 그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이 되는 경우를 이제 스피치 액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do something by saying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I apologize 같은 경우에는 나 사과할게. 라는 말 자체가 사과라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tterance 그 말 자체가 perform something 액션이나 펑션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speech ac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peech act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Three meanings of speech act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locutionary meaning, illocutionary force, perlocutionary force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locutionary meaning은 말 그대로 locutionary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자체가 가진 뜻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urface meaning을 우리가 locutionary mea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illocutionary force는 intention, 타자의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의도가 스피치 액트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합니다. 이 의도가 스피치 액트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펑션이 되는 것이죠. 뭐 주먹구구로 식으로 외우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illocutionary force는 타자의 의도이고 이것이 사실상 그 스피치 액트의 의미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의미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컬로쿠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 춥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아 춥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교실 문을 들어오면서 아 춥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춥다에서의 로쿠셔널 미닝은 말 그대로 그 저기 걸어오는 선생님이 춥다는 그 뭐냐 온도의 차이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일로쿠셔널 포스는 뭐냐면 내가 아 춥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히터 좀 켜줄래라는 의미를 춥지 않냐?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히터 좀 켜줄래라는 어떤 부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히터를 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나 어떤 부탁이 이제 일로쿠셔널 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도니까. 그래서 아 춥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질문이거나 의도일 수가 있잖아요. 질문이거나 이제 요청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의도가 사실상 그 스피치 액트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컬러쿠션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애가 이게 질문인가 싶어서 내가 춥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히터 좀 켜줄 수가 있겠냐라는 어떤 부탁이었는데 애가 이걸 질문으로 알아듣고 추우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펄로쿠셔널 포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펄로쿠셔널 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했는데 애가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히터를 켜줬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펄로쿠셔널 포스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로 디스코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코이전과 코이런스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간략하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이시브 디바이스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는 사실 이건 심화 개념이라서 그, 음, 막 그렇게 시간이 없으시면 막 그렇게 파고드실 필요는 없고요. 요것보다,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보신다면 이제 end weight랑 end focus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marked construction과 unmarked construction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speech act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것도 어, 꽤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동영상 찍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험 문제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가 다시 근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스피치 액트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